스마트팜 활용 사례 강의를 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희곤입니다. 오늘 강의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스마트팜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팜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을 구축했는데요. 연구시설은 주로 화석 에너지를 제한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좀 줄이고자 확대하고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전라남도하고 한국전력하고 2016년에 MOU를 하여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팜 난방 연료 해결 또는 에너지를 자립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두 기관이 협력하여 시설을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이 유리온실 기준으로 구축을 하였는데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준공을 하게 된 시설입니다. 시설은 주로 사업 목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발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농업용 에너지로 활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자립하자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을 주로 해서 얻어진 대체 에너지를 주로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에너지를 자립하자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설은 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가 되겠고, 이 발전된 전기를 활용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추결하는 히트펌프를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운전을 해서 얻어진 열을 온실 냉 난방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주로 시설은 유리온실과 버섯 재배사 이렇게 해서 버섯 재배사는 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옥상에 패널을 설치해서 유리온실에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제공하는 공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 유리온실은 이 유리온실 제어실뿐만 아니라 버섯 재배사 옥상에서 얻어진 신재생 에너지,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여서 온실의 냉방, 난방을 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주로 태양광 발전 시설과 축전지, 히트펌프, 추결조, 바이오 펠렛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주로 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번에 온실이고, 온실 주변에 제어동이 4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어동이 있죠. 제어동. 그리고 2번으로 표시된 이 구간이 버섯 재배사예요. 버섯 재배사. 그래서 버섯 재배사고, 이 3번은 노지 태양광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어디 설치되어 있냐면 온실 제어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거, 이것 150평 정도 되고요. 버섯 재배사 옥상이 150평 정도. 그 다음에 3번 구역에 있는 노지 태양광이 1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의 태양광 패널을 합하면 한 450평 정도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유리온실, 여기 보신 대로 유리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리온실이 420평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 축전 여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전기 발전하는 발전 사업자로부터 얻어진 전기죠. 전기가 선로를 타고 저희한테 오게 되면 히트펌프를 가동해서 추결을 하거나 추결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죠. 이게 기존의 사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난방인데, 기존의 난방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온풍기, 경유 난방기나 이런 벙커시우 난방기를 이용한 난방을 직접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난방 시설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를 이용한 히트 펌프를 가동해서 추결을 하거나 추결 없이 온실에 열을 사용하는 형태죠. 그래서 히트 펌프를 사용을 하면 전기를 직접 열로 바꾸는 것보다 1.5에서 많게는 4.5배까지 그 에너지를 더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공기나 지열, 잉열 등에서 열을 가져오는 역할을 이 히트펌프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을 더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기열이나 지열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의 난방 방법이 이러한 전기를 사용해서 히트펌프로 가져가는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방법이었는데요. 이 전기마저도 생산을 할 때는 화력 발전을 하거나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하는 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CO2를 배출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이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에 의한 직접 생산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건 낫지 않겠느냐. 이 개념이 이 오늘 본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시스템 구축이 태양광 발전 시설 아까 450평 말씀하셨죠. 세 곳의 태양광 발전 패널로부터 얻어진 전기를 1차 축전 시설로 축전을 하게 됩니다. 전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 전기가 저장된 전기를 필요에 따라서 히트펌프를 가동을 하고 가동된 히트펌프에 의해서 추결조에 추결을 하게 됩니다. 추결을 해서 추결된 에너지를 온실에 냉방 또는 난방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축전 시설에 1차적으로 에너지가 한번 저장되죠. 여기에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저장되는 부분이 이 히트펌프에 의한 추결조죠. 추결조가 이 두 번째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피크가 제일 많이 걸리는 새벽 시간, 겨울에 난방이 필요한 시점에는 겨울에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난방이 제일 필요할 때 그때는 히트펌프만 돌려서 난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히트펌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히트펌프를 설치해야 되죠. 그러나 낮부터 추결을 해서 추결조에 쌓아놓게 되면 일시에 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피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한 번 있고 태양광 패널에 전기를 저장했다 쓰는 이 축전 시설이 완충 시설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완충 시설을 거쳐서 에너지 피크를 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시스템 구성도이고요. 이거는 온실의 규모, 온실은 길이가 32m, 폭 40m로 해서 1280스퀘어미터. 공조실은 이 온실 뒤쪽이 에너지를 냉방풍하고 난방풍을 제어하고 가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공조실로 한 80스퀘어미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어실은 한 400스퀘어미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일 가동 시간을 3.5시간으로 연평균 일 가동 시간을 3.5시간으로 보고 3시간 반 정도 일일 충전한다고 봤을 때 100kW로 돼 있고 이 100kW를 3시간 반 동안 충전을 하게 되면 444kW 정도의 충전 시설이 필요해서 축전 시설인 444kW. 추결조는 165톤 한 조하고 55톤 한 조 두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버섯 재배사의 사용 분배량 103kW, 유리온실에 212kW 이렇게 해서 주로 여기에 히트펌프에 사용된 주 열원은 공기열입니다. 공기열. 물론 에너지 성능 계수가 좀 낮지만 지열에 비해서 낮지만 공기열을 사용했어요. 여기는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열을 사용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이 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 열원으로 바이오 펠렛, 목재 펠렛이죠. 목재 펠렛 또는 경유 보일러 이렇게 두 개가 보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태양열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는 태양열은 도입을 하지 않았고 에너지 이송 시설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 전기를 이용을 해서 열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분배는 온수 순환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온실의 기본적인 구성은 반밀폐 방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럽, 북미 이쪽 지역에서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인데요. 온실이 작은 사이즈에서는 측창을 통해서 환기를 하지만 1헥타, 2헥타, 3헥타 정도 규모가 커질 때는 측창을 통한 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온실 내부에 전체적인 공기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 순환 팬을 사용하지만 냉방과 난방을 할 때 이 냉방풍, 난방풍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바닥 덕트를 통해서 냉방풍이나 난방풍을 불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 교환을 어디서 할 거냐? 이 공조실, 아까 공조실 말씀드렸죠? 공조실 안에 냉방 팬이나 난방 히터 이런 팬 코일을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열 교환된 공기가 온실 내부로 들어가서 다시 재순환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봄, 가을로는 외부 창이 이쪽에 바깥에 외부 창이 있습니다. 외부 창에서 공기를 끌어들여서 내부에 덕트를 통해서 천장으로 밀어넣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압을 불어서 외부에서 떨어지는 공기를 조금 많이 유입하고 밖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해서 양압을 걸어서 외부에서 충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공기 유입용 댐퍼, 이쪽으로 공기가 유입이 돼서 여기 덕트를 통해서 이 온실 내부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이거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팬들이고요. 내부의 공기 순환 팬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내부에. 그다음에 이거는 천정 환기를 위한 천정 창인데, 여기에도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는 방충망입니다. 방충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충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쪽을 통해서 공기를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부에는, 온실 내부에는 베드 밑에 거터 형식으로 이제 베드를 설치하게 되죠. 베드 밑에 덕트를 설치해서 온풍이나 냉풍을 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일을 통해서 또 온수나 냉수를 순환해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장점은 주로 냉난방 히트펌프를 동력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축전에 의한 전기 사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CO2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시설비가 좀 비싸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설치 공간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공간을 외관을 고려해서 좀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또 날씨에 민감하죠. 햇빛이 없을 때는 충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축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승합하고 강압하고 분전하는 이런 시스템이 설치가 돼야 돼서 시설비가 좀 들어간다 하는 이런, 시설이 좀 복잡하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파악됩니다. 태양열은 CO2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태양열은 열이기 때문에 난방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다. 또 난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거는 계절에 편차가 좀 있죠. 그리고 또 겨울에 사용을 하고 여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이런 부분, 유지 보수비가 좀 든다는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설치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진 공간을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에너지 자립형 온실을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자, 공기열하고 히트펌프에서는 공기열하고 지열이 있는데, 공기열의 장점은 설치가 간단하고 지열에 비해서 시설비가 적다 하는 장점. 그러나 열을 수집하고 열원을 풍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장점인데, CO2 배출권이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 공기열은 히트펌프 공기열은 CO2 배출권이 인정된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단점으로는 외부 온도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좀 편차가 크다. 지열은 그렇지 않고, 지열은 꾸준한 에너지 효율을 갖지만 공기열은 이 에너지 효율이
외부 온도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크다 하는 부분이 단점으로. 추결조는 또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을 때 추결을 하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비가 이것도 들어가죠. 또 추결조를 설치할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고 추결조는 일정량의 열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단열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열이 좀 손실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결조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중간중간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세척도 필요하고 관리가 좀 필요하죠. 주로 또 추결조에서 온수가 냉수가 왔다 갔다 하는 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온실에 아까 공조실을 통해서 외부 공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외부 공기를 들어오는 쪽에 패드가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물이 패드에 적시게끔 돼 있어서 이 패드를 거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증발 냉각이 이루어져서 냉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장점이 있는데 패드를 설치되면 단점으로는 지하수의 칼슘이나 공기 중에 먼지를 흡착함으로 인해서 이 패드의 성능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단점이 생깁니다. 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열을 운반하는데 패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데 풍속을 좀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단점으로. 또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은 이런 지역 또는 시설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하수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제한 요인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 히트펌프가 또 설치가 좀 약간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구 냉방도 패드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같은 형태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일정 이상 포구가 되면 포깅이 되면 시설 내부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냉방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태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광 패널 설치 부분입니다. 패널은 왼쪽에 설치하는 부분과 오른쪽에 부분이 있는데 왼쪽은 각 패널 하나하나를 일렬로 세워서 약간 그 평면으로 전체적으로 높이가 많이 안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이 패널을 경사면으로 쭉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경사면으로 붙이는 이 부분은 장점이기는 하지만 온실 제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쪽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뒤쪽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타서 좀 시설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태양광이 앞 패널이 뒷 패널에 그늘을 주지 않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효율이 조금 높은 형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 패널 단위로 낮게 설치하면은 앞 패널이 뒷 패널에 그늘을 줄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액 공급기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양액 공급기를 사용했는데요. 일사 비례 제어를 하지 않고 일사 누적 속도에 따라서 급액량도 실시간 제어를 하고 양액 농도도 실시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양액 공급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재순환 시스템은 현재는 적용을 하지 않고 검토만 한 내용이고요. 외국산에 비해서 외국산은 일사 누적 비례 제어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일사 누적 속도에 의한 양액 공급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천정 유리는 3mm 강화 무철분 유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내부 커튼은 LS 울트라 10이란 광산란 및 주간 보온용으로 사용된 필름 한 겹과 그 밑으로 알루미늄 스크린이 있고 다겹 보온 커튼 형식으로 좀 단열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 유리온실에는 다겹 보온 커튼이 개폐가 분리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알루미늄 스크린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스크린 위쪽은 차광용, 아래쪽은 보온용에서 두 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복물은 LS 울트라 제일 위쪽에 한 겹, 알루미늄 스크린이 두 겹인데 위에 치는 차광, 밑에 치는 보온용.
그래서 단열을 할 때는 이 세 개의 커튼이 다 쳐지면서 단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면적이고 시설 면적, 태양광 발전 시설, 축전 시설, 그다음 히트 펌프는 공기열 히트 펌프 5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치하지 않고 5대로 분산한 것은 하나가 고장나면 추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5대로 분산해 놓음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 양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또 하나의 공기열 히트펌프가 고장나면 4대를 나머지를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 놓은 형태고 축열조는 165톤은 55톤 2개로 했는데 축열온도 55도, 축냉온도 7도로 해서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보조 난방기는 바이오 펠렛 한 기와 경유 보일러를 각각 300kW 수준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태양광 발전이 안 될 때를 감안해서 보조 난방기를 설치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보시면 축열조 있고 축열조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축전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실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쪽이 이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에 제어동을 설치했고 남쪽에 현재는 저희로서는 공조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햇빛이 비춰지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조실이 이 측면으로 와야 되지만 구조상 저희들 편의상 남쪽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난방 방식은 축열조 2개를 어떻게 난방을 할 거냐. 주로 이제 여름에는 냉방만 사용을 하게 되죠. 축열조 2개를 전체 축냉을 해서 냉방을 사용을 하는 거고 겨울에는 축열을 해서 난방만 사용하게 되는데 환절기, 봄이나 여름, 봄이나 가을 이때는 주간에 냉방, 야간에 난방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축열조를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주로 열이 많이 필요할 때는 주축열조를 축열 그리고 보조 축열조를 축냉을 하는 형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가을에는 축열이 많이 필요하고 축냉이 조금 필요할 때는 역할을 바꿔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계절별 운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4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운전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축열, 축냉, 자동 조절이 이렇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사용 자립률은 대개 온실 설정 온도가 30도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낮을 때는 20%까지 자립되기도 하지만 연중 사용했을 때 연평균 52% 정도 자립을 갖는 이런 시설 운전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계절별로 에너지 자급률을 보면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고 이러한 태양광 패널은 온실 주변에 설치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은 일부 작물의 수확량은 20%에서 25% 정도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태양광을 생산을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 생산 양으로 해서 소득 보전이 될 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는 빛을 가림으로 인해서 작물에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에 있어서는 오히려 태양광 패널 밑에서 작물이 더 잘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을 영농형 태양광과 아까 온실하고를 서로 매칭을 하는 것이 최적이지 않겠냐 이래서 정책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멜론 수경 재배가 이루어지는 온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멜론이 지금 현재 심어진 지 한 3주 정도 되었고 멜론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지에 멜론을 심어서 점적 단추를 통해서 양액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양액에 급액을 하나를 우리가 따로 받았어요. 이렇게 받고 양액에 배액을 또 별도로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서 센서가 급액 쪽하고 배액 쪽의 센서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주로 지금 현재는 배액 위주로 보고 있어요. 배액 위주로.
배액 센서는 여기 안에 들어있죠. EC하고 pH.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가 배액의 pH, 배액의 온도, 그다음에 배액의 양액 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액은 양액 공급을 통해서 하지만 배액의 형태를 보고 급액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급액량을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pH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는 용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 센서 데이터는 저쪽 뒤쪽으로 센서 노드에 들어가서 센서 노드에서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원격 수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고 있어요. 냉난방은 이 온실은 주로 현재 냉난방 덕트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게 되는데 저쪽 뒤에 아까 말씀드려도 공조실에서 냉수하고 온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팬 코일을 통해서 냉수하고 온수의 열교환이 되면 연교환된 열이 이 덕트를 통해서 공급되는데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이게 열이 공급되는 이 덕트가 팽창을 하면서 이 여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급을 하면 이 천창을 통해서 나가거나 일부가 저쪽 뒤쪽으로 공조실 쪽으로 가서 다시 재순환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기 버섯 재배사 옥상에 태양광은 아까 패널이 독립적으로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버섯 재배사 옥상은 아침 저녁으로는 그늘이 다음 패널에 조금씩 끼어요. 그래서 저기는 한 5%에서 한 7% 정도,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태양광 에너지가 조금 적게 들어오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 온실 제어동 이쪽에는 태양광 패널이 전체적으로 일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지 않아서 제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저쪽 노지 태양광하고 에너지 버섯 재배사 옥상에는 태양광이 이렇게 서로 겹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여기는 국내 시설은 반밀폐 방식의 전용 창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밀폐 방식은 전용 창이 이것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은 여름에 상당히 고온이 많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사량이 너무 세서 고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천창을 통해서 환기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름을 위해서 천창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을 좀 더 많게 내줬어요. 일반 온실에 비해서는 천창이 적지만 반밀폐 방식의 온실보다는 좀 적게 돼 있는 형태로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420평의 온실 면적에 태양광 패널은 450평이 아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옥상하고 버섯 재배사 옥상, 노지 태양광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450평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의 냉방은 28도에서 30도,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28도, 한낮에는 30도로 세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야간 냉방은 25도 정도 선으로 유지를 하고 겨울에는 난방 위주로 할 때 최저 18도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중 재배를 했을 때 현재 이쪽 전남 지방 이쪽 그 태양광 사용을 해서는 52% 연평균 52% 자립률을 가졌어요. 나머지 한 48%는 일반 전기를 갖다 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제 펠렛 보일러를 쓰거나 경유 보일러를 쓰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창을 열고 닫는 방법, 아까 팬코일에 열교환하는 방법, 봄, 가을로는 냉난방보다는 외부 온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환기하는 타입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더 연구가 진행될 거고, 또 하나는 노지 태양광하고 옥상에 있는 태양광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온실 주변에 있는 유유 공간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렇게 유유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온실 면적만큼의 파프리카나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영농형 태양광하고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을 묶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또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 점적 단추로 이렇게 양액을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당
주당 하나씩 점적 단추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점적 단추에서 똑같이 균일하게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점적 단추는 점적 단추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단추가 막히면 양액이 공급이 안 되겠죠. 이 점적 단추를 통해서 물하고 비료가 공급되는데 양이 적게 되겠죠. 막히면. 그럼 막히면 어떤 이 막힌 것을 전부 이렇게 찾아서 점검할 수가 없어요. 막히는지를. 양액이 공급된 때 점적 단추를 내려서 떨어지는 물량을 전부 체크해야 되는데 이렇게 300평에 들어가 있는 점적 단추 개수가 한 2,700개 정도 되는 2,700개를 점검하는데 2-3시간 가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겠죠.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신초 부위는 증산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증산이 잘 이루어지면 이 주변의 기온보다 1.5도 정도 낮은 것이 정상적이에요. 해가 비칠 때 증산을 하게 되면 증발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증발 냉각이 되는 거예요. 증발 냉각이 되는 상황인데 증산을 제대로 못하면 증발 냉각이 안 되겠죠. 증산이 안 되는 조건은 물이 적거나 점적 단추가 막혀서 물이 제대로 공급 안 될 때 이 여본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전체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로 스캔을 하게 되면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이 쨍쨍 비칠 때 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 그 특정한 부위에 여본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에 점적 단추를 점검을 하면 훨씬 빠르게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를 해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스캔을 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로봇에 의해서 장착돼서 돌게끔 하는 것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한 내일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열화상 카메라 내지는 생육 계측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하고 같은 카메라예요. 여기에 뎁스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열화상 카메라는 장착이 안 돼 있고 이 뎁스 카메라로 뭘 하는 거냐면은 식물체의 생육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로봇에 의해서 자세를 잡고 찍고 또 상하로 움직이면서 찍고 하는 역할을 로봇이 하겠죠. 로봇을 매 농가마다 다 로봇을 도입을 할 수 없으니 농가에 이런 장비를 공급을 하면 생육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죠. 생육 측정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사람은 자로 재고 한 사람은 적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적고 재고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해요. 식물체에 직접 이제 자를 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식물이 보이는 측정 상태에서 카메라만 찍으면 자동으로 계측해서 부위별로 요거 다 분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서버로 가서 연산이 돼서 생육 데이터로 계속 보관이 되는 형태예요. 언제 이 이파리가 빨리 크고 늦게 크고 이 신초가 자라는 것도 언제 더 빨리 자라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이것이 많이 자랐을 때는 이때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온도, 습도, 일사량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빨리 자라고 늦게 자란다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식물체를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에너지 자급률을 향상할 연구 방안과 작목별로 자급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는 정책 방안들을 우리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고 농가에 이걸 어떻게 보급을 하고 확대할 거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